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 약세장에 연휴 앞두고 주식시장이 좋은 경우가 잘 없습니다. 뭔가 마치 우리가 쉬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약세장의 투자 심리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뭐랄까 하방 압력 내지는 상승 기대감을 좀 억제하는 이런 양상들이 대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오늘 그래도 그 주 초반에 월화 수요일까지 시장이 좀 약세를 기록을 하다가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을 좀 하면서 우리 시장도 그래도 체감적으로는 좀 반등을 했는데 문제는 구조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극비관론이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제가 지난주에 잭슨홀 심포지움에서의 파월 코멘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하면서 장기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해드렸고, 현재 제가 그동안 최근에 이제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안 보여드렸죠. 오늘 이 방송이 또 추석 기간 내내도 녹화 방송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현 상황을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보는 뷰입니다. 이것은 증권 관련한 모든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객관화되어 있지만 그걸 해석하는 분석가와 혹은 뭐 투자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내지는 주관이 끼면서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볼 게 많아서 시장 지수는 뭐 보시다시피 하락 추세권에 여전히 있고요. 요즘 장이 또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장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극비관론들이 막 나오죠. 뭐 한참 아래 지수를 뭐 부르는 분석가들도 있고, 그리고 수치는 뭐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큰일 난다, 뭐 다 도망가야 된다, 뭐 이런 좀 추상적인 비관론들이 고개를 듭니다. 원래 주식시장은요, 좀 좋으면 낙관론이 지배하고 좀 안 좋으면 비관론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진행이 이어지다 보면 낙관론이 점점 시장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좀 더 설득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고 나니까 내려왔기 때문에 안 좋은 쪽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죠. 근데 대체로 보면은 그런 어떤 뭐 쏠리는 전략을 얘기하는 분석가들을 보면은 좋을 땐 또 계속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나쁘면 또 더 나빠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객관화시켜서 현재 상황을 좀 평가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지금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여러 요인들,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오늘 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달러에 대한 이건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분명히 가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슈퍼달러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달러의 강세가 언제 정점을 찍을 것이냐. 제가 지난번에 파월의 연설에서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게 있죠.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그 침체의 끝은 파산이다. 그리고 이번 유동성 사이클이 전례 없이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다가 그걸 회수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 침체가 이어질 것이고, 그 침체의 끝은 신용 위험까지 발생돼야지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시 완화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파월이 분명히 얘기했죠. 어설픈 완화는 없다고. 내년에 완화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지 완화가 정당성을 얻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시장을 조심하셔야 되고 올해 연말 시장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여전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심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 친지분들께 주식 투자 조언을 이렇게 해드리는 입장에서 사실 제 가족분들 주변엔 지금 주식 포지션을 거의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장 안 좋게 본 거 아시죠? 장기적으로는. 제가 작년에 시황할 때 여기서 팔아가지고 한참 있다가 저 밑에서 사는 게 낫다. 이것은 유동성 구조에선 이미 충분히 보여진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식을 바라보지 않고 관심 두지 않고 멀리서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주식 매수 구간이 아닙니다.
그거부터 저는 말씀드리고 하면 저는 진바닥이 2270포인트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건 여전합니다. 하지만 뭐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식을 다 팔아놓는 게 나을지도 모르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현재 제가 위클리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이번 주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이런 식으로 짧게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 입장에서 풀어드리는 겁니다. 저는 큰 기준으로는 내년도 지금보다 저도 훨씬 낮은 지수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산 바닥이 나온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파산 바닥의 위험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반등 나오고 포트폴리오가 지금 경기 민감주나 이런 쪽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업종 종목으로 위험 관리를 하실 수밖에 없다. 쉴 게 아니라면은 강한 종목 가지고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달러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여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팬데믹 시점입니다. 이 팬데믹을 기점으로 달러가 약해졌죠. 이 이전에도 강달러였습니다. 이 이전에도 달러가 강했어요. 여기서도 글로벌 경기가 2018년도, 19년도에 되게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역시 유동성 긴축이 있었기 때문에 QT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 당시에도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었어요. 달러가 미국이 제일 좋은 상황이 이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팬데믹 상황이 발생되면서 급격하게 안전 선호 현상이 생기면서 오히려 달러에 쏠림이 발생되고 그 이후에 세상이 좀 호전되면서 이 극단적인 강달러가 그 시점에서 이렇게 깨졌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저는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이 강달러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달러가 만약에 뭐 오늘 ECB에서 금리 인상하고 그러면 약간 조정 나올 거예요. 근데 그래 봐야 한 마이너스 3, 4% 정도는 밀릴 수도 있지만 달러가 환율 3, 4%면 큰 겁니다. 하지만 이 강세 기조는 저는 유지될 거라고 봐요. 언제까지? 제가 일단 예상하고 많은 비관론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번 경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은 유동성 국면이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회수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회수해가는 끝에는 돈이 없어서 돈을 유통하지 못해서 망하는 회사와 기업과 국가들이 나와야 이걸 끝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바닥이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중기 반등도 중간에 있을 것이고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위험을 느꼈을 때 다시 달러의 가치가 더 강해질 거 아닙니까? 거기가 정점이 아니겠냐. 그게 아마 저는 2022년도, 2023년도 상반기가 제일 유력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평균 금리가 4% 이렇게 되면은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위험 구간 들어가면 하이힐드 스프레드 한 8%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험 자산의 CDS 프리미엄 올라갈 거고 기본적으로 하이힐드 금리만 한 13, 4%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은 돈 못 빌리죠. 그죠? 빌려주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전선호 현상이 극에 달할 거 아니에요. 저는 슈퍼달러의 시대는 그때가 정점이 아니겠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완화할 수밖에 없는. 물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예전과 같은 패드 풋은 기대하기 쉽지 않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만약 그때 또 패드 풋 가고 이러면 세계가 다 전쟁 나야 됩니다. 그런 너무 극단적이고 하여튼 강달러의 시대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고요. 좀 더 빨리 진행해야겠네.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자, 보시면은 US 달러가 지금 이렇게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잠시만. 그림이 제가 한 개가 안 나왔네. 그러니까 엔화와 유로, 원, 위안, 원화가 다 약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거는 지금 그림이 아니라서 제가 말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만 지금 원화가 약세인 게 아니에요. 엔화도 약하고 유로화도 약하고 위안화도 약하고 다 같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한국의 어떤 상황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특히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IMF에 대한 고통도 있고 하다 보니까 환율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위험 상황으로 인지하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한국이 뭔가 위험한 상황이 생겨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슈퍼달러가 문제인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원화 자체가 지금 아주 박살나는 구조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지만 원화의 약세 구조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단기 외채인데요. 이것은 사실 달러가 이 단기 외채 규모가 늘어나고 있죠. 그죠? 예, 단기 외채 규모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비율도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들이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약간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고,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뭐 뉴스 많이 보셨으니까 무역 수지 지금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보시면 2017년도에 무역 흑자 규모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와서 이제 2022년에 지금 적자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약간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사실 우리 그 회원분들께는 미국 주식이 아니라 테슬라 같은 주식에는 저는 투자를 권유하고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투자하기에는 한국의 미래가, 사실 주식 투자자는 한국의 산업과 기업을 봐야 되는데,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뭐 물적 분할 이런 것들, 한국의 재벌 구조에서 오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화나는 요인들이 많아요. 그걸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런 그 수출입 동향이라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 매력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게 대중국 관련한 이 수출 흐름들이 상당히 지금 부진한 요인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국내 이제 외환 보유고도 줄어들고 있고, 무역 수지도 이렇게 적자 나고 있고, 이 외환 보유고의 감소 추세도 빨라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원화를 계속해서 약세 유지하고 있는 요인인데, 근데 이게 구조로 봤을 때 대중국 관련한 무역 수지가 저는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보시면은 무역 수지의 적자 기조에서 대중국 적자 규모가 눈에 띄게 유사점을 찾을 수가 있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 자체가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데, 근데 대중국 수출입 추이를 보시면은요, 요게 지금 연한기 수출이고 짙은 게 수입인데, 보시면은 수입이 늘어나 있죠. 수입 레벨 자체가 아예 올라갔죠. 그죠? 요 짙은 막대 그래프. 수입의 규모 자체가 올라갔죠. 그리고 수출의 규모 자체가 레벨이 낮아졌죠. 그죠? 이게 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대중국 수출 가장 품목이 큰 게 뭡니까? 반도체죠. 그죠? 예. 반도체를 중국에다가,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주 심플하게 봤을 때 중국에다 반도체 수출하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 뭐예요? 원자재 수입이 제일 많아요. 예, 특히 지금 배터리, 그죠? 배터리 소재 같은 것들은 거의 뭐 중국 수입 의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늘어나고 있고, 반도체 수출 규모는 줄어든단 말이에요. 왜? 반도체 수출 규모 왜 줄어듭니까? 휴대폰 시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운되고 있죠. 휴대폰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급률도 좀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품질이나 경쟁력 자체는 우리랑 아직 비교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중국 무역 적자가 지금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한국의 무역 수지 자체가 과거의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면 지금의 환율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 게 아닌가. 과거에 장기적으로 1,100원대 레벨에서 아주 오랫동안 행보하면서 뭐 1,000원 내려오면 사고 1,200원 올라가면 팔던 그 시대는 이제 끝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 환경은, 국내 굴지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기본적으로 작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박스권 내지는 약세장에 갇힐 가능성도 저는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이 사실 종목에 대한 내지는 업종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장단기 금리를 잠깐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 제가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10년이고 2년이고 3개월입니다. 얘네가 지금 보시면은 3.27이고요. 여기가 이제 3.45입니다. 이거 역전이 된 지 오래죠. 그리고 이게 지금 3개월, 문제 3개월 물인데 3.07입니다. 얘하고 0.2밖에 차이가 안 나죠. 예전에 기억납니까? 파월이 10년물, 2년물 보는 게 아니라 10년물, 3년물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3년물이 지금 바짝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물은 약간 상승폭이 그렇게 2년물만큼 빠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고속금리 인상, 얘네는 경기 성장률인데 성장률은 지금 속도가 좀 완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10년물, 3년, 2년물까지 역전 나오면은 시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또 트러블이 또 생기겠죠. 이런 요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불안정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관론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장기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 사이클이 만약에 연간 단위로 멀리 보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투자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휴식 기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짧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 9월 FOMC의 75bp 인상 가능성은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이게 잭슨홀 미팅에서 이미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0.75 인상 가능성이 76% 이미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추석 쉬고 와가지고 12일 날 CPI 나오는데 CPI가 좀 높게 나온들 뭔 상관입니까? 뭐 CPI가 팔자 그리면 쇼크라는 이런 얘기 하는데 팔자 그리면 어때요? 0.75 확률이 이미 반영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코스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 연말 12월 FOMC가 12월 14일 날 있는데요. 이 12월 FOMC에 대한 금리 전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지금 12월이 4%입니다. 아까 보셨던 요게 9월 FOMC가 3.25가 상단이고 12월이 4%니까 11월, 12월 두 기간 동안은 하나는 0.5, 하나는 0.25를 예상한단 말이에요. 0.75, 0.5, 0.25. 그래서 연말 금리가 4자를 찍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그것 때문에 지난주 파월의 발언 이후에 시장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연말 목표 금리가 4자가 찍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년도는 제가 보니까 데이터들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아직 별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거의 이 금리 동결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내년 상반기를. 인하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인하는 쉽게 얘기할 수 없다. 당분간 인플레이션 완화가 몇 달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몇 달에 확인되면은 나중에 인하까지 잡힐지 모르겠지만 일단 9월의 코멘트는 기대 인플레 잡아야 된다. 인하 기대하지 마라. 라고 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4%대 유지면은 사실 미국 경제 체력도 쉽게 버티지는 못합니다. 지금의 성장률 기조로면. 그러면 그 유동성 긴축으로 인한 리세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동성 긴축에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과도기 어디쯤에 지금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극비관을 지금 얘기한다는 건 저는 좀 이르다는 거고요. 왜? 금리 때문에 내려가는 건 지금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뭔가 빵 터지는 사고가 있지 않는 한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여기서 폭락한다. 이거는 시기적으로는 너무 이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나중에 이게 이 고금리가 이어져 가지고 경기가 이걸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저신용 기업들 뭐 혹은 이익 구조가 취약한 기업들 내지는 부채가 많은 국가들 부채가 많은 가게들이 무너지는 건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야 한다. 즉 고금리가 좀 더 이어져서 그들의 대차대조표가 더 약화되고 수익성이 더 훼손됐을 때 문제가 터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조심해야 된다. 내년 상반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게 지금 저점이 위협받고 있죠. 그러니까 막 지금도 막 위기설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지난 6, 7월에도 확인했어요. 가상자산의 붕괴는 메인스트리트 쪽, 즉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그렇게 큰 데미지를 주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달러 가치와 역외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초강세니까 비트코인이 약한 것도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신용 위험이 지금 강화되는 요인도 아직 아닌 것 같고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재밌는 건 지난 잭슨홀 미팅 직후에 이게 5.07까지 갔는데 오늘 현재 5% 이하입니다. 이게 4.98인가 그래요. 이게 좀 내려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올라가면 위험한 거거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 제가 말씀드렸던 정크 등급, 즉 고위험 회사채 금리를 높여줘야지 돈을 빌려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 이거죠. 신용시장이 크랙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기서 쫙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 아직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뭔가 뭐 돈 빌리고 힘들고 막 그런 정도의 유동성 위험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아직 그렇게 극단적 비관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쏠리는 건 너무 오바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 30년 모기지 금리도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5%대 중반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사실 2010년도 이후에는 지금 모기지 금리가 제일 많이 올라온 건데 이건 QT예요. QT. QT가 미국채하고 모기지 채권을 연준이 파는 거잖아요. QT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도 좀 더 올라갈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가계 위험을 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서브프라임 위험을 지나왔기 때문에 많이 관리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계 고정비용 부담도 분명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인플레는 무조건 꺾이는 겁니다. 경기가 부러지고 수요가 둔화되면 인플레이션 꺾이는 거예요. 그걸 먼저 꺾겠다는 얘기고 연준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침체가 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침체가 오고 나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은 유동성 긴축과 침체 사이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반등이 좀 더 있을 거다. 내지는 박스가 좀 더 유지될 거다라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극단적 비관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1년을 본다면은 지금도 현금화를 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1개월, 3개월 단위로 본다면은 단기 저점일 수도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대차대조표 이거 이제 9월부터 QT가 다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현금화를 9월에 해야 될지 혹은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혹은 10월 16일 중국의 당회의까지 좀 더 여유를 두고 볼지를 이 QT에 대한 시장의 속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QT가 지난 6월 달부터 시작은 돼 있어요. 미세하게 이렇게 줄죠. 이게 9조 달러까지 늘어났던 연준의 대조표 총자산인데 이 여기까지 떨어뜨리 30%니까 한 6조 원 정도까지 떨어뜨리겠다라는 6조 달러 정도 이 정도까지 돈을 빼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대체로. 근데 이게 요만큼만 내려오더라도 시장 충격은 상당할 거라는 거죠. 왜냐? 2018, 19년에 이렇게 QT가 진행됐을 때 시장이 아주 경기가 심하게 앓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채권을 막 집어 던지고 MBS를 집어 던지면 금리가 치솟고 그걸 시장이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가속화됐을 때 과연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 이렇게 봤을 때 좋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중기 전략은 여전히 좀 보수로 가시는 게 맞고요. 정면 승부할 장 아니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뭐 미국 금융사들 보시면 주가가 아주 고위험 신호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기적인 시황 구조 자체는 지금 좋은 장은 아니에요. 좋은 장은 아닌데 반등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이 반등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계좌에 대한 혹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그때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위험 관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못했다 만약에 그러면 포기를 하지 말고 여기서 지금 하실 게 아니라 이 정도 이렇게 반등하고 박스 주고 할 때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너무 무서워서 팔고 나서 올라갈까 봐 너무 무서우면 30%만 파시라. 현금 30만 가지고 가시라. 혹은 좀 과감하게 50% 현금을 만들어 두시라. 그럼 시장이 안정되고 나서 이 현금으로 사가지고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그 대처를 못 해요. 제가 지금 오늘 명절 앞두기 때문에 주간 전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들 보시면 당장 무너지는 시장은 아니에요. 저는 한 2600을 다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이번에 요 고점은 닫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횡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횡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도 좋은 주식들은 좀 더 올라갈 거고 국내 주식들도 좋은 주식들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질 때는 다 죽는 거지만 이런 구간은 할만 하거든요. 종목 좋은 주식들은. 제가 말씀드린 전제가 있습니다. 좋은 주식들은. 유동성이 여러분 없어요. 고객예탁금 빠지고 있어요. 거래 대금이 지금 5조 원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시장에 매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매수가 없으면 뭐 사겠습니까? 싼 건 지금 다 안 좋은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싼 걸 물타려고 하시는데 강하고 좋은 산업 쪽에 대한 집중도가 오히려 더 지속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성장이 희소하고 경기가 둔화되는 구간에서는 뭔가 좋은 산업, 뭐 태조 이방원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쪽은 전망이 지금 괜찮기 때문에 그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2차 전지가 오뚜기처럼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는 이유가 2차 전지 쪽은 아직 비관 전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경기가 침체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런 쪽에서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보유 방어를 하시고 시황적으로는
오히려 올해 3분기, 4분기 이렇게 4분기 구간에서 시장이 반등 좀 하고 내 주식들이 조금 올라오거나 했을 때 적극적으로 현금을 좀 만들어서 올 연말 내년 연초에 리세션을 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위험 관리를 시장이 더 무너졌을 때 더 심하게 무너질 경기 민감, 시장 민감 섹터를 좀 분류하세요. 그리고 그 구간에서 뭐 9월 말, 뭐 10월 초에 반등 나올 때 그런 쪽을 먼저 줄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추석 앞두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뭐 이후 큰 그림까지 연동해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단기적인 위험의 강도까지 한번 보여드렸는데 당장 그렇게 망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기로 보면은 바닥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레벨을 여러분들 잘 조절하셔서 투자 관리를 하셔서 지금은 뭐 생존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살아남으면 또 기회가 올 테니까 이런 큰 그림, 작은 그림 좀 나눠서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잘 치시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